자, 이제 중세의 경제로 넘어갑시다. 자, 경제에서는 가장 중요한 정책이 수치제도하고 토지제도라고 했죠. 토지제도라고 하는 건 자, 토지제도하고 수치제도가 중요하다. 토지제도라고 하는 건 나라에서 관리들한테 월급으로 토지를 나눠주는 거고요. 수치라고 하는 건 백성한테 세금을 걷는 거. 그래서 이 두 가지 제도가 가장 중요하죠. 자, 우리도 역시 토지제도와 수치제도 중심으로 살펴보고요. 나머지는 간단하게 보든가 아니면은 우리가 지금은 아니죠. 이건 이제 좀 천천히 봐야 되는 거지. 자, 그래서 중세의 경제에서는 좀 가장 중요하게 이 두 가지를 핵심으로 보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좀 간단하게 그렇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280페이지 보시면은 경제정책이라고 해서 농업 중심의 산업 발전이라고 나와 있죠. 고려라고 하는 나라는 기본적으로 농업 중심으로 돌아가는 거죠. 농업 중심으로 돌아간다. 그래서 농업이 가장 핵심 산업이라고 볼 수 있죠. 농업국가죠. 그러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중농정책이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권농정책이라고 되어 있죠. 자, 중농정책과 권농정책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뭐 똑같은 표현이라고 볼 수 있어요. 표현만 다를 뿐이지 중농, 농사를 중시한다. 권농, 농사를 권장한다. 이런 뜻이니까 똑같은 거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러면 중농정책으로는 개간을 장려한다라고 되어 있죠. 개간을 장려한다. 개간이라는 건 황무지를 농경지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개간을 장려하도록 한다. 자, 그 다음에 자벽 동원을 금지한다. 자, 자벽이라고 하는 건 잡다한 일을 시키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래서 농사 바쁠 때 농민들을 데려다가 다른 일 시키지 않는 거. 그런 건 자벽 동원 금지. 자, 그 다음에 농민 안정책 강화라고 하고 있죠. 자, 거기 보시면 재해를 당했을 때는 세금을 감면해주고 그 다음에 이자를 제한했다. 자, 이자를 제한했다는 건 이런 거예요. 제가 100만 원을 빌렸어요. 자, 그런데 이자가 너무나 높아요. 이런 걸 우리가 고리대라고 하죠. 이자가 너무 비싸다. 자, 그래서 100만 원 빌렸는데 나중에 이자가 점점점 많아지더니 원금을 뛰어넘는 경우가 있죠. 그럼 내가 100만 원 빌렸는데 갚아야 될 돈은 200만 원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이자를 없애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자를 감면해준다. 원금보다 이자가 많아질 때는 이자를 감면해주는 정책, 이런 정책을 실시했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의창이라고 하는 건 빈민을 구제하는 제도겠죠.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백성들을 보호하는 정책을 어느 정도 실시했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여기 나와 있는 정책들은 지금 우리가 고려시대에 배우고 있는 정책이지만 실제로는 고려시대와 조선시대 두루두루 비슷비슷한 정책들이 실시돼요. 왜냐하면 조선도 결국에는 산업, 주요 핵심 산업이 농업이니까 비슷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자벽 동원의 금지 또는 재해 시에 이제 세금 감면, 그 다음에 이자와 원금 중에서 이자가 많아졌을 때는 뭐 이자를 없애준다거나 똑같아요. 대체적으로. 자, 그래서 이런 정책들을 실시하게 된다. 자, 그 다음에 권농정책이라고 해서 농사를 권장한다라는 뜻이겠죠. 자, 거기 보시면 광종 때 황무지 개간 규정 마련, 그 다음에 성종 때는 호족들의 무기를 빼앗아서 농기구를 만들어서 나눠주기도 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농사를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정책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경제 정책을 실시하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사업과 수공업은 뒤에 어차피 다시 나올 건데 여기 이제 요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상업으로는 개경에 시전이 설치됐어요. 시전. 그리고 관영상점이라고 하는 게 만들어지죠. 그래서 여기서는 시전, 관영상점. 자, 시전이라고 하는 건 나라의 핵심 상인을 시전이라고 그래요. 나라에서 허가받은 상인들이 장사를 하게 되고, 관영상점이라고 하는 것도 역시 국가에서 운영하는 점포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국영 점포, 그래서 이거를 관영상점이라고 불러요. 자, 이런 어떤 상점들이 만들어지기도 하고요. 고려의 특징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 화폐가 많이 만들어지는 시기이기도 해요. 그래서 화폐 종류는 우리가 뒤에 나올 거니까 다시 보도록 하고, 자, 그 다음에 수공업으로는 관청수공업, 소수공업이 만들어지기도 한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런 수공업들도 있었구나. 뒤에 다시 자세히 나올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국가 재정의 운영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재정.
자, 재정이라고 하는 건 나라에 돈이 들어오고 그다음에 그 돈이 나가고 쓰는 거죠. 나라에서 돈을 쓰면 돈이 나가는 거죠. 그래서 돈이 들어오고 나가고의 이런 관계를 우리가 재정이라고 하고요. 자, 이 재정과 관련해서 이 재정의 근거가 되는 문서들이 만들어져야 되겠죠. 그래야 세금을 제대로 거둘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재정과 관련된 관청들이 있어요. 자, 그래서 재정의 근거가 되는 문서는 자, 일단 사람에 대해서 조사를 해야 되겠죠. 그래야 세금을 물리고 그 다음에 군대를 보낼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세금은 대체적으로 토지에 대해서 물리기도 하니까 토지 문서가 있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 근거가 되는 문서는 호적. 호적은 인구대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인구를 조사해서 기록한 거. 자, 그 다음에 양안. 양안은 토지대장이에요. 그래서 인구대장인 호적과 토지대장인 양안이 만들어져야 그래야 세금을 제대로 거둘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근거가 되는 문서들을 이렇게 만들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런 걸 만들거나 아니면 세금을 걷는 관청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관청, 즉 돈과 관련된 또는 국가 재정과 관련된 관청은 호부라고 그래요. 자, 이호 예병형 공부 중에서 호부에서 이런 문서를 작성하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호부에서는 호적과 양안을 작성하는 역할을 하는 게 호부. 자, 그러면 호부에서 이런 문서들을 만들었으면 문서에 따라서 세금을 걷어야 되겠죠. 그래서 세금을 걷는 관청은 삼사라고 하는 관청이 있어요. 삼사에서는 세금을 걷고 직접 쓰고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곡식과 화폐의 출납을 담당. 곡식과 화폐의 출납을 담당하는 건 삼사라고 하는 기구. 그러니까 국가의 재정과 관련된 기구가 두 개 있다. 하나는 호부, 그 다음에 하나는 삼사. 그런데 호부에서는 문서를 작성하고 근거가 되는 자료를 마련하는 곳이고 그거에 근거를 마련했으면 직접 세금을 걷어야 되겠죠. 세금을 걷는 곳은 삼사. 물론 삼사의 관리들이 전국에 가서 직접 세금을 걷진 않아요. 실제 세금을 걷는 역할, 실제 그러니까 집집마다 다니면서 실제 마을마다 다니면서 세금을 걷는 역할을 하는 건 그 지방을 다스리는 실질적인 지배자들이 세금을 걷죠. 그게 누구냐면 향리. 향리가 실제 세금을 걷지만 그런 것들을 취합해서 재정, 돈을 쓰고 걷고 하는 역할을 하는 건 삼사. 그래서 삼사와 그 다음에 호부에서 재정을 담당한다. 자, 여러분 맨 마지막으로 보시면 오른쪽 페이지에서 맨 마지막에 양안과 호적 작성이라고 되어 있고요. 자, 양안과 그 다음에 호적을 작성해서 세금의 근거로 삼고 자, 그 다음에 한 장 넘기시면 이런 재정을 운영하는 관청은 자, 관청별 역할이라고 되어 있죠. 호부와 삼사에서 결국에는 담당을 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여기서는 요 실판에 적어 놓은 거 정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수취 제도로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수취라고 하는 건 세금을 걷는다라는 뜻이에요. 세금을 걷는 역할을 하는 자, 세금을 걷는다라는 걸 수취라고 하고 이 수취 제도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죠. 세금은 항상 세 가지 걷는 거예요. 우리가 예전에 삼국시대 여러분 기억나요? 조용조 세 가지 걷는다라고 얘기했고요. 그거를 바탕으로 세금을 세 가지를 걷게 되죠. 그리고 이렇게 세금을 세 가지 걷는 게 어느 정도 마련된 거는 통일신라 시대에 이미 우리가 한번 정리를 했었죠. 자, 그래서 여러분 수취제도의 정비. 자, 수취제도의 정비는 여러분 오른쪽으로 가시면 조세의 운영, 그 다음에 공납의 운영, 그 다음에 역의 운영 이렇게 되어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조세부터 한번 봅시다. 조세. 자, 조세는 토지에 대한 세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토지세. 그래서 토지세를 조세 또는 전세라고 하기도 해요. 조세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전세라고도 하죠. 자, 그러면은 이 토지에 대한 세금을 걷는데 어떻게 걷냐? 자, 보통은 수확량의 10분의 1 정도를 세금으로 걷어요. 자, 그래서 수확량의 10분의 1. 수확량의 10분의 1 정도를 세금으로 걷는다. 자, 우리 앞에서 태조 때를 한번 떠올려 보시면 태조 때 취민 유도 정책이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취민 유도라고 하는 건 세금을 줄여주는 거. 근데 그 줄여준 세금이 어느 정도냐? 요만큼 10분의 1. 그러니까 그 전에 호족들이 함부로 세금을 걷었다가 조금 더 세금을 줄여준 거예요. 이거는
후삼국 시대보다 훨씬 세금이 줄어든 거죠. 10분의 1 정도면. 그래서 수학의 10분의 1 정도를 세금으로 걷는 걸 조세 또는 전세라고 하고, 자, 세금을 걷었으면 이거를 서울로 운반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서울로 운반하는 제도를 조운제도, 조세운송제도라고 해서 조운제도라고 그래요. 자, 거기 보시면 4번으로 내려가시면 조세운반이라고 해서 조운제도라고 나와 있죠. 자, 그 다음에 거기 뭐가 하나 더 나와 있는데, 자, 봅시다. 자, 여러분 책에는 조세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뭐가 하나 나와 있냐면, 자, 이거는 세금은 아니에요. 그런데 토지와 관련된 거기 때문에 여기에 나와 있어요. 거기 보시면, 자, 가로 3번 보시면 공전과 사전의 지대율이라고 하는 게 나와 있어요. 공전과 사전의 지대율. 자, 여기다 한번 써볼까요? 지대율이라고 나와 있죠. 지대율이라는 건 지대를 내는 비율이라는 뜻이에요. 지대를 내는 비율. 자, 그럼 지대는 뭐냐? 자, 조세라고 하는 건 토지에 대한 세금이라고 했죠. 자, 토지에 대한 세금은 누가 낼까요? 땅을 가진 사람이 내는 거예요. 땅 주인. 자, 제가 만약에 땅을 가지고 있죠. 그러면 내가 가진 땅에서 농사를 지어서 그중에 얼마를 세금으로 내는 거예요? 10분의 1을 세금으로 내는 거죠. 그거예요. 자, 그러면 조세를 내는 사람은 누가 내는 거예요? 땅이 있는 사람이 내는 거예요. 땅이 없는 사람은 안 내도 돼요. 땅이 없으니까. 이건 재산세 같은 거예요. 여러분한테 재산이 있으면 재산에 대한 세금을 내겠죠? 자동차 없는 사람이 자동차세 안 내죠? 자동차 있는 사람이 내겠죠? 그런 거예요. 똑같은 개념이죠. 그래서 전세는, 조세는 누가 내냐? 땅 있는 사람이 내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만약에 제가 땅이 없어요. 그럼 저는 세금을 안 내도 되겠죠? 자, 그런데 자, 그럼 난 땅이 없으니까 나는 세금 안 내도 되게 좋다. 근데 나는 뭐 먹고 살아요? 1년 내내? 내가 먹고는 살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내가 땅이 없다고 해서 농사를 안 짓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땅이 없으면 농사를 어떻게 지어요? 빌려서라도 지어야 되죠. 그게 이거예요. 자, 그럼 내가 땅을 빌렸어요. 자, 그러면 땅을 빌렸으니까 나는 소장농이에요. 그럼 나는 전호가 소장농이에요. 자, 그럼 나는 남의 땅을 빌렸어요. 자, 그러면 전호는 내가 땅을 누구한테 빌렸나? 땅 많은 사람한테 빌렸겠죠? 땅 많은 사람을 이걸 뭐라고 하냐? 지주. 말하자면 지주예요. 자, 지주한테 땅 주인이에요. 말하자면 땅 주인. 땅 주인한테 땅을 빌렸어요. 전호가 지주한테. 자, 그러면 나는 땅을 빌렸으니까 내가 이 사람 땅을 빌려서 농사를 1년 내내 지어서 그 중에서 이 사람한테 쉽게 말하면 임대료를 내야 되잖아요. 그 임대료를 지대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대는 전호가 소장농의 지주에게 내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지대라고 하고, 그러면 지대를 얼마나 내는지의 비율을 지대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지대율이 뭐와 뭐가 다르냐? 공전과 사전이 다르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지대는 세금일까요? 아닐까요? 세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임대료. 이건 그냥 집세, 우리가 월세 내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거는 세금은 아니에요. 자, 그러면 소장농이 땅 주인한테 내는 걸 지대라고 하고, 지대는 비율이 다르다. 뭘 어떻게 다르냐? 공전과 사전이 다른데, 공전이라고 하는 건 국유지예요. 자, 사전이라는 건 사유지. 자, 말하자면 내가 땅이 없는데 내가 나라 땅을 빌렸어요. 나라의 토지를 빌렸다. 그럼 국유지를 빌린 거죠. 그래서 이거를 공전이라고 하고, 자, 만약에 내가 나라 땅을 빌리면 나는 전체 수확량에 얼마를 내면 되냐? 4분의 1을 나라에 내면 되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4분의 3은 내가 다 써도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혜택이 주어지는 거고, 자, 그런데 내가 공전을 못 빌렸어요. 결국에는 개인의 땅을 빌렸어요. 사유지를 빌렸어요. 그걸 사전이라고 하죠. 사전을 빌렸을 때는 1년 내내 농사 지은 거에 얼마를 지주에게 내야 되냐면 2분의 1을 내야 되는 거죠. 훨씬 많죠. 그러니까. 자, 그래서 지대율이라는 건 세금은 아니다. 그런데 토지에 대해서 내는 거기 때문에 지금 이 챕터에 나와 있는 거고, 이거는 세금은 아니지만 어쨌든 남의 땅을 빌린 대가, 즉 임대료를 내야 되는데, 나라 땅을 빌리면 4분의 1, 개인 땅을 빌리면 2분의 1을 그 지주, 땅 주인에게 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걸 지대율이라고 하죠. 자, 그리고 조금 전에 아까 조운이라고 했죠? 조운제도.
조세를 운반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조세는 각 지역 창고에서 서울에 있는, 즉 서울이면 개경이겠죠. 이때는 개경에 있는 창고로 보내겠죠. 그런 걸 조운이라고 하죠. 자, 그러면 첫 번째 세금이 조세예요. 자, 두 번째 세금으로 갑시다. 두 번째 세금은 공납 또는 뭐 공물이라고 얘기하고요. 자, 좀 전에 우리가 조세라고 하는 건 토지에 대해서 내는 거라고 했고, 자, 이거는 뭐에 대해서 내는 거냐? 이거는 가호마다 내는 거예요. 가호. 가호는 뭐냐면 집이 집. 자, 우리 마을에 10집이 살고 있다. 그러면 10집이 다 주민세를 내야 되는 거예요. 이건 주민세의 개념이죠. 앞에서 이거는 재산세라고 했죠. 자기가 땅이 있으면 내고 없으면 안 내도 되고, 하지만 이거는 주민세이기 때문에 이 땅에 살고 있고 우리 마을에 살고 있으면 다 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공납. 공납은 어떻게 내냐? 특산물로 내는 거죠. 자, 이 집집마다 뭐 토지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등급을 나눠요. 그래서 등급을 나누어서 그 등급에 따라서 세금을 내도록 되어 있고요. 세금은 뭘로 내냐? 특산물로 내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그러면 공납은, 자, 제가 만약에 우리 마을에 살고 있는 사람인데, 주민인데 제가 공납을 냈어요. 세금을 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전세를 내야 돼요. 조세를 내야 돼요. 자, 그러면 나는 공납이 더 부담이 많이 되냐? 아니면 전세가 더 부담이 많이 되냐? 자, 둘 중에 어떤 게 더 부담이 많이 되냐면 공납이 부담이 되게 많이 되죠. 제가 되게 가난한 농민이라고 칠 때, 자, 조세는 내가 땅이 없으면 세금을 안 내도 되는 거죠. 하지만 공납은 내가 아주 가난하더라도 어차피 세금은 내야 되는 거예요. 안 내면 안 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조세보다 오히려 부담이 많이 된다. 조세보다 큰 부담이다. 이거를 이제 공납이라고 하고, 공납은 특이하게도 특산물로 내는데, 자, 특산물은 세금은 매년 내야 되거든요. 자, 매년 내야 되는 세금을 상공이라고 그래요. 상공, 매년 내야 된다. 항상 내는 공납이다. 그런 뜻이에요. 상공. 자, 그리고 별도로 내야 되는 공납이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외국에 사신이 왔는데 뭐가 필요하다. 그러면 이제 그 마을마다 부과를 하는 거죠. 자, 그런 걸 별공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특산물로 내는 거를 종류를 나누자면 매년 정기적으로 내야 되는 세금은 항상 내는 상공. 그 다음에 별도로 또 내라. 그럼 또 내야 되거든요. 그런 걸 별공이라고 그래요. 상공과 별공이라고 하죠. 그래서 공납. 자, 그 다음에 역. 자, 세금은 또 세 가지 되니까 그 중에 하나는 또 역인데, 역이라고 하는 건 16에서 60세까지의 정남. 정남이라고 하는 건 양인 남자를 얘기해요. 그래서 양인 남자가 노동력을 제공하는 걸 역이라고 하고, 자, 역이라고 하는 건 군역과 요역으로 나눌 수가 있죠. 자, 군역이라고 하는 건 군대에 차출되는 거예요. 너 와서 나라를 지켜. 그러면 이제 군대로 끌려가는 거죠. 그거를 군역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요역이라고 하는 건 군역 말고, 그러니까 내가 군대 가는 시간 말고 나머지 시간 동안에 이제 와서 일을 해라. 예를 들면 뭐 성을 쌓아라, 도로를 닦아라, 이런 식으로 뭔가 일을 시킬 때 내가 또 노동력을 제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걸 요역이라고 하죠. 그래서 군역과 요역으로 이렇게 나눠줄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세금은 크게 세 가지. 조세, 그 다음에 공납, 그 다음에 역,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렇게 세금은 세 가지. 가장 이제 세금 내는 제도에 이제 쉽게 말하면 어느 정도 정비가 됐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게 바로 이렇게 수취제도. 자, 그러면은 경제에서 중요한 게 첫 번째 수취제도라고 했고, 두 번째 중요한 거는 토지제도.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중요한 게 토지제도예요. 자, 이제 여러분하고 토지제도를 한번 살펴봅시다. 자, 두 번째 중요한 건 토지제도. 여러분 책에는 전시과제도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전시과제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토지제도에서는 일단 여러 번 전시과제도가 바뀌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알아둬야 되는 건 각 전시과제도의 변천, 토지제도의 변천, 그리고 각 제도마다 특징. 그래서 요 전시과제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시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우리는 토지제도 한번 살펴볼 건데, 토지제도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일단, 자, 국가에서 관리에게 월급을 주는 거예요. 급료. 말하자면 일한 대가를 줘야 되겠죠. 급료를 주는데 그 급료를 토지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토지제도, 쉽게 말하면 월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공무원이 됐어. 그럼 나는 월급을 받겠죠? 그게 토지제도예요. 근데 월급을 뭘 받냐? 토지를 받는데 이 토지를 어떤 걸 어떻게 주냐? 또는 뭐 얼마나 주냐? 누구한테 주냐에 따라서 이 제도가 조금씩 바뀌고요. 이 고려시대의 토지제도의 핵심은 전시과예요. 그래서 시험에는 전시과를 물어보겠죠. 전시과라고 하는 제도가 제일 중요하다. 사실 경제 파트에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게 경제죠. 경제 파트에서 문제를 하나만 내라. 그럼 전시과. 무조건. 그러니까 전시과 제도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러면 토지제도 한번 살펴봅시다. 자, 그런데 토지제도를 우리는 어떻게 살펴볼 거냐면 변천을 한번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이 고려가 거의 500년 가까이 되니까 그 시간 동안에 전시가가 여러 번 바뀌겠죠, 제도가. 그래서 우리는 순서대로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토지제도의 변천 어떻게 바뀌었냐? 자, 첫 번째 고려 태조 때 실시했던 제도를 역분전이라고 그래요. 자, 태조 때 실시했던 제도를 역분전. 자, 이미 역분전 우리가 배웠어요. 언제 배웠냐면 고려 태조에서 호족을 내 편으로 끌어들이는 호족 통합 정책이 있었고요. 자, 그 중에서 호족 통합 정책은 크게 두 개로 나눠진다고 했죠. 회유책과 견제책으로 나눠지죠. 회유는 달래는 거, 살살 꼬시는 거죠, 내 편으로. 자, 그런 정책이 있고 견제책은 어느 정도 한번 눌러주는 거라고 했죠. 제가 밟아준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자, 그래서 이 역분전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일단 내 편으로 꼬시기 위해서 토지도 나눠주고 이랬단 얘기예요. 그래서 역분전이라는 건 호족을 회유, 내 편으로 통합하기 위해서 회유한 정책 중에 하나가 역분전이고요. 자, 그러면 역분전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일단 역분전의 성격 한번 봅시다. 후삼국을 통일하는 과정에서 태조와 같이 전쟁에 나갔던 사람들, 그 사람들한테 나눠주는 토지를 우리가 역분전이라고 하는데, 이 역분전은 그래서 성격이 어떤 성격을 띠냐면 논공행상적 성격을 띠어요. 자, 성격이 논공행상적 성격. 자, 그러면 논공행상이 무슨 뜻이냐면 공을 논해서 행상, 상을 준다 이런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저 사람한테 공이 있어. 후삼국을 통일하는 전쟁에 나가서 이 사람이 뭐 이제 이겼다. 그러면 그 사람한테 너는 참 공이 많구나. 그러면서 토지를 나눠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훈에 따라서 토지를 나눠줬죠. 자, 그러면 논공행상적 성격이라고 했으니까 금방 뭐에 따라 토지를 나눠준 거예요? 공훈에 따라서. 자, 그러면 공훈에 따라서 예를 들면 뭐 무슨 전쟁에서 너 이겼구나, 공훈이 많구나 이런 거죠. 자, 그런데 이 역분전이라고 하는 토지는 공훈만 기준이 아니고요. 플러스 하나 더 있어요. 기준이 인품에 따라서 공훈과 인품이 기준이 되죠. 자, 공훈은 알죠, 여러분? 공을 세운 거. 전쟁에 뭐 이겼거나 뭐 외적을 뭐 그러니까 반대편을 뭐 죽였거나. 자, 그럼 인품은 뭐지? 인품이라고 하는 건 사람 됨됨이에요. 그러니까 넌 참 애가 괜찮구나 이런 거 있죠. 그런 걸 인품이라고 하죠. 자, 그러면 공훈 객관적인 기준일까요? 객관적인 기준이 될 수 있을까요? 이것도 애매해요. 예를 들면 내가 볼 때는 쟤는 되게 괜찮은 공훈을 많이 세웠는데 이 사람이 볼 때는 별로야. 그럴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자, 그래서 공훈이라는 것도 사실은 뭐 외적을 정확히 몇 명 죽였는지 그렇게 알 수가 없으니까 이때는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것도 좀 애매한 기준이다. 그러니까 왕건이 봤을 때 공훈을 많이 세웠어. 하지만 다른 장군이 봤을 땐 별로일 수 있잖아요. 애매하다 이 말이에요. 객관적인 기준은 아니에요. 자, 인품은 객관적인 기준이 될 수 있을까요? 왕건이 볼 때 쟤는 참 사람이 좋아. 그런데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참 별로야. 싸가지가 없어. 그럴 수도 있잖아요. 이것도 애매한 기준이다. 말하자면 둘 다 객관적인 기준은 아니에요. 그냥 왕건이 볼 때 쟤는 참 괜찮아. 쟤는 참 공훈이 많아. 그럼 땅을 더 주는 거죠. 그래서 조금 애매한 기준이다. 즉 객관적인 기준이 아니라는 거라는 것도 알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어느 지역의 토지를 나눠준 거냐면 경기 지역의 토지를 나눠준 거예요. 경기도만. 자, 우리가 지방제도 할 때 배웠어요. 경기라고 하는 건 경, 서울, 기, 주변 이런 뜻이에요. 서울 주변. 그러니까 지금의 경기도와는 좀 다르겠죠? 지금의 경기도는 말 그대로 한양, 서울 주변이고 이때는 수도가 어디예요? 개성 주변이죠. 말하자면. 위치는 좀 다르지만 어쨌든 경기. 자, 경기의 토지만 나눠준 거예요.
그래서 경기도의 토지만 나눠졌다. 경기 8현의 토지만 나눠졌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경기도의 토지만 나눠졌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기준, 그 다음에 성격, 농공행상, 공운인품 요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역분전이라고 하는 토지를 나눠줬는데 이것도 아까 말했죠. 객관적인 기준이 아니야. 그럼 조금 더 객관적인 기준이려면 토지제도를 또 한번 바꿔야 되겠죠. 그래서 나라가 안정되는 과정에서 토지제도를 한번 쫙 개편을 하게 돼요. 자, 그렇게 만들어진 토지제도가 전시과 제도예요. 자, 그러면 전시과 제도 한번 봅시다. 자, 전시과 제도를 마련을 하게 되는데 물론 전시과 제도에서 처음 만들어진 건 시정전시과, 한번 고친 건 개정전시과, 그 다음에 마무리한 건 경정전시과라고 그래요. 자, 하지만 우리가 그 전에 여러분하고 제가 살펴볼 거는 자, 일단 전시과 제도의 특징 먼저 보고 그 다음에 넘어갈게요. 거기 보시면 여러분 가로 2번에 전시과 운영 방법이라고 나와 있죠. 자, 이게 전시과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래서 우리는 먼저 전시과의 특징 먼저 살펴보고 특징 또는 성격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변화 볼게요. 자, 전시과의 특징은 첫 번째, 전지와 시지를 지급했어요. 자, 전지는 농경지, 그 다음에 시지는 임야. 자, 전시과 제도의 이름이 전시과인 건 전지와 시지를 줬기 때문이죠. 쉽게 말하면 토지를 두 개 주는 거예요. 하나는 농경지, 전지라고 그래요. 쉽게 말하면 쌀이 나오는 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자, 그 다음에 시지는 임야. 임야는 뭐냐면 땔감이 나오는 땅. 그러니까 곡식이 나오는 땅 하나랑 땔감이 나오는 땅이랑, 땔감이 나오는 거는 뭐겠어요? 야산 뭐 이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땅 두 개 줘. 그래서 전지와 시지를 주기 때문에 이 토지를 전시과라고 하는 거예요. 전지와 시지를 준다. 그래서 전시과라고 하고, 자, 두 번째 특징은 제가 아까 토지제도라고 얘기하면서 토지제도는 누가? 국가가 누구한테? 관료한테 뭘 주는 거랬죠? 토지를 준다. 네, 그렇지만 실제로는 토지를 주는 게 아니라 수조권을 지급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하고 제가 토지를 준다라고 표현했지만 이거는 그냥 우리가 의역을 한 거고 실제로 말하자면 아니죠. 직역을 한 거고 실제로 의역을 하면 수조권을 준다라고 볼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실제로는 토지를 야, 너 가져 이렇게 준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러면은 실제로는 나라에서 나한테 뭘 주냐? 수조권이라고 하는 권리를 준 거죠. 즉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권리를 준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국가가 있어요. 그 다음에 농민이 있어요. 이 농민이 가진 땅이 있어요. 자, 그러면 농민은 땅 주인이죠. 지주네. 자, 그러면 지주는 이 땅을 농사를 짓는 대가로 이 땅 내 거지만 이 땅을 내가 이 나라에서 왕의 땅을 빌려서 농사를 짓는다고 생각해요. 자, 우리가 앞에서 삼국시대에 뭘 배웠냐면 왕토사상이라고 하는 걸 배웠어요. 왕토사상이라고 하는 건 모든 땅은 다 왕의 것이다. 자, 하지만 진짜 모든 땅은 다 왕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나요? 아니고 내가 가진 땅이 따로 있죠. 귀족이 가진 땅이 있고 백성이 가진 땅이 있어요. 우리가 그런 걸 민전이라고 얘기했어요. 말하자면 그냥 생각만 그런 거예요. 이 땅이 전부 다 왕 거야. 이 나라가 다 왕 거야. 그러니까 내가 왕의 땅을 빌려서 농사 짓고 살고 있어. 자, 하지만 실제로 모든 땅의 소유권을 왕이 갖는 건 아니죠. 소유권은 다 따로따로 있으니까. 하지만 그냥 생각만 그런 거고요. 왜 그런 생각을 갖냐? 세금을 내야 되니까. 말하자면 내가 남의 땅, 왕의 땅을 빌려서 농사 짓고 있네? 그러면 내가 왕에게 세금을 내야지. 자, 말하자면 국가의 이 농민은, 땅 주인은 세금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가 수조권을 갖는 거죠.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국가에서 관리에게 뭘로 줬냐? 월급으로 아까 뭘 준다고 했냐면 수조권을 지급했죠. 자, 관리한테 월급으로 수조권을 줬는데 이 농민의 땅에 대한 수조권을 관리에게 월급으로 준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 쉽게 설명하면 이런 거죠. 자, 농민은 국가에 그동안 세금을 내고 있었는데 자, 내 땅에 대해서 수조권을 이제는 국가에서 관리한테 준 거잖아요. 그러면 이 땅에 대한 수조권을 이제 관리가 갖게 된 거죠. 그러면
그전에는 세금을 누구한테 냈었냐면 국가에 냈었죠. 자, 이제 세금을 국가에 내는 게 아니라 내 땅에 대한 수조권을 가진 관리한테 세금을 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에 대한 세금을 이제는 수조권을 가진 관리한테 내면 되는구나. 이게 수조권이죠, 말하자면. 자, 그러면 만약에 관리가 그만두거나 사망을 하게 된다. 자, 이 수조권을 전현직 관리한테 줄 때가 있었어요. 말하자면 내가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데 내가 그만뒀어요. 그럼 난 전직 관리가 되죠. 근데 전직 관리한테까지 수조권을 줄 때가 있어요. 나라에서 월급을 그만둬도 줄 때가 있었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나중에 어떤 경우에 반환을 하게 되냐? 내가 죽으면, 관리가 사망을 하게 되면 나라의 수조권을 반납을 하게 되어 있고요. 자, 만약에 현직 관리에게만 땅을 줄 때가 있어요. 수조권을 줄 때가 있어요. 그러면 관리는 그만두면, 즉 퇴직할 때 반납을 하게 되어 있죠. 무슨 말이냐면, 자, 수조권이라고 하는 건 원칙적으로는 세습이 불가능하다. 자, 원칙으로는 세습이 불가능한 거예요. 자, 원칙으로는 세습이 불가능하고 다만 세습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퇴직 시나 사망 시 반환을 하게 되어 있죠. 자, 퇴직 시나 사망 시에 이 수조권을 다시 나라에 토해내야 되죠. 반환을 하게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원칙으로는 세습이 불가능하다. 자, 그런데 세습이 가능한 토지도 사실 예외는 존재하기 마련이니까 예외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예외를 뭐라고 하냐? 영업전. 자, 세습이 가능한 토지도 있긴 있다. 세습이 가능한 토지도 있는데 이렇게 세습이 가능한 토지를 영업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뒤에 영업전의 종류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영업전이라고 하는 게 한 5개 정도 돼요. 자, 어쨌든 여기에서는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면, 특징만 한번 정리해 보시면, 전지와 시지를 2개 주기 때문에 이거를 전시과라고 하고, 이거는 사실 우리가 토지를 준다. 여러분하고 앞으로도 그렇게 표현을 하겠지만 실제로 토지를 준 건 아니죠. 실제로는 뭐만 준 거냐면 수조권만 준 거고요. 자, 이거는 세습은 불가능하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죠. 이게 바로 전시과의 원칙 또는 성격이라고 볼 수 있죠. 자, 거기 보시면 전시과 운영 방법이라고 되어 있어요. 전시과 운영 방법. 그래서 자, 거기 보시면은 전지와 시지를 주고 그 다음에 수조권만 지급하는 거고, 그리고 세습은 불가능하다. 세습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만두거나 사망하면 나라에 반납을 해야 된다. 반환을 해야 된다. 라고 하는 거 알 수가 있죠. 자, 여기까지가 전시과 제도의 특징만 우리가 살펴본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전시과는 시정전시과, 그 다음에 한 장 넘기시면 개정전시과, 그 다음에 경정전시과. 자, 그리고 전시과 제도가 나중에 붕괴되고 그 다음에 뭐 또 다시 이제 또 다른 토지가, 또 다른 세금이, 또 다른 이제 월급이 주어지기도 하죠. 자, 요거에 대해서는 여러분이랑 내용이 많아요. 그래서 이거는 점심 먹고 와서 오후에 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여러분하고 어디서부터 하면 되냐면 시정전시과부터 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점심 먹고 와서 시정전시과부터 이어서 하도록 합시다. 자, 점심 맛있게 드시고 이따 봅시다.